보시면 9월부터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추세가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죠. 분양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진행을 못하는 거죠. 현재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계셨죠? 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 혹은 새해 소망 좀 혹시 있으신가요? 새해 소망 항상 있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솔직하게. 돈 이미 막 끌어 담고 계시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표님 혼자 돈 많이 버시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좀 노하우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앞서가지고 이제 올해 2024년 부동산 시장 한번 특징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해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예를 들어서 가격만 얘기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보합권이었고 조금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많았었죠. 그런데 4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그래서 상승 속도나 폭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었지만, 그러다가 또 9월부터 급격하게 또 시장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변화하는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식 같았다.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 움직이는 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고, 그런 특성을 또 2024년도에 고스란히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의 분양 시장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충남의 한 단지는 아예 청약 경쟁률이 자체가 이제 0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 부동산 시장 앞으로 또 좀 어떨까요? 지방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청약 시장과 유통 시장을 구분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전망을 해보면, 물론 기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청약 시장은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는 어떤 분양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사업장들이 이제 많아지는 건데, 반면 전 유통 시장은요, 조금씩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전 있어 보여요.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일부 지역은 굉장히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를 내년부터 조금 빠른 느낌이긴 하지만, 좀 오히려 반대로 지방의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가격도 일종의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을 좀 말씀을 좀 해주는데 혹시 좀 빠르긴 하지만 어느 지역이 좀 먼저 올라가요? 세종이요. 세종이요? 네.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향후로 시장이 변할 걸 예측하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충분히 빠지면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현상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종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당장 상반기 이러기에는 조금 이제는 미진한 경기 영향도 있고 그럴 테지만, 저는 그런 변화를 세종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은 정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오를 때도 팍 오르고 이번에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거의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세종시 얘기를 하면요, 험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 얘기하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야, 너 세종시에 사놨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의 본질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처럼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빠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보면
변화가 좀 보인다는 거고요. 전세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겠죠. 혹시 뭐 부산이나 대구 시장은 좀 어떨까요? 거기는 조금 걸려 보여요. 거기는 일단 분양이 많아요. 저는 만약에 지방이 회복되는 신호탄은 세종시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 보인다. 자, 요즘 뭐 보면 이제 서울 집값도 이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지고 거래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뭐 지방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런 서울시장과 지방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최근에 일단 서울의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결국 관심 있는 건 미래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미래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재가 씨앗이 돼서 미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팥 심은 데 팥나고 국 심은 데 콩난다는 말인데, 제가 시장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판단 그리고 분석이 중요한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한번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건 서울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9월부터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건 아니지만 추세가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죠. 저게 MOM으로 그렇습니다.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지표는 이제 잠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이미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 7월에 거래량을 피크 친 이후로 8월부터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이제 월별 한 4, 5천 건 정도로 다시 주저앉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 빠른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다시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 원인은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수요가 아까 지방 얘기하셨잖아요. 지방은 이미 줄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어 왔었고,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유독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원인이 어떤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좀 효과를 발휘했다고 봐도 될까요? 박사님,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최근에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 게 정책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을 부양시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감소하는 거면 그 판단이 맞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수요가 계속 이렇게 위축돼 있다가 올해 일시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뭔가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충격은 뭐냐면 결국엔 정부의 엄청난 부양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발현되면서 올해 실수요를 중심해서 거래량이 수요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가 규제 때문에 최근에 수요가 줄 게 아니라 최근에 규제가 엄청나게 풀려서 수요가 증가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규제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일시적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상태가 정상이었다가 시장의 그런 완화책부터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동요 때문에 이루어진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였다고 하면 사실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사실은 맞을까? 이게 보면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실은 기존의 우리나라 시장의 한 3, 40년의 패턴과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거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래프 보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주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치 주식처럼 거래하고 변동되는 건데, 최근에 저 상승 현상,
네. 2024년도에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망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네. 그게 일시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이유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그 이유가 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에 대해서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 구분을 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산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구분되죠. 실제로 살려는 사람과 그리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투자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 없거든요.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구분됩니다. 그런데 두 중에서 어떤 수요가 2024년도에 증가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입니다. 최근에 4월부터 정확히 담보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요일까요? 그 수요는 실수요라는 거예요. 투자 수요는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저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왜 집을 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건 뭐냐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러다가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규제를 완화하니까 불안해졌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또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불안하면서 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왜냐면 그러면 계속 대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불안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수요자만의 움직임만으로 시장이 바뀔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제가 강조하지만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저희 전망까지 이어지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냐면 2024년도에 집값을 상승시킨 원인은 실수요가 증가해서인데 실수요가 증가했다는 근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왜 증가했느냐? 갑자기 그건 불안했기 때문인데 규제 완화가 누적되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막 제기되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자 이제 정부가 다시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펴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조금 차단을 시켜서 지금 다시 조금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LTV와 DTI가 규제가 됐나요? 그거 자체만으로 규제죠. 근데 이제 오히려 어떤 대출의 총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 그 명시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하려면 LTV 줄여보면 됩니다. 지금 70%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50% 낮추면 금방 가계대출 줄거든요. 그거 안 건드려요. DTI도 안 건드리죠. DSR만 어쩔 수 없이 신용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이 있는데 너무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대출의 총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열대 상품은 많이 줄었는데 수요자는 있으니까 결국엔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거든요. 네. 또 하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 규제하면 집값 빠집니까? 일단 보통은 가장 급격한 수요 억제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는 있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정부 때 서울의 아파트가 국가 아파트 사면 대출이 금지됐어요. 그리고 막 LTV 50%, 40% 엄청났죠. 역대 최고의 대출 규제였어요. 근데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분석의 모든 방법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해석하는 수준이다. 정확하게 판단 드리면 지금 시장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수요가 감소한 원인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준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줄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데 대출이 먼저입니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요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출해주면 집값 올라요. 아니요, 대출해줘도 집 살 마음이 없으면 집값 안 올라요. 가격이 오르니까 유효 수요가 감소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수요가 줄고 있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지, 그게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하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엄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냐면, 그럼 내년 초에 다시 집값이 올라야 돼요. 은행의 대출 총량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정책 대출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 대출 규제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 대출 규제가 다시 회복되면 LTV, DTI 규제한 게 아니니까 그럼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가격이 막 올라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다. 심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그럼 언제는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 아니요.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 더 빠진다고요.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은 반복돼요.